지난달 미국의 빅테크가 0.7% 오를 때 중국의 항생테크는 23%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테마의 초점이 저비용과 고효율 모델로 이동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미국 빅테크 주식의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양이엔진은 보통주 한 주당 650원을 지급하는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84%이면서 배당금 총액은 107억 8,869만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고요. 주당 6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NG하이테크는 삼성전자와 84억 9,4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23년 연결 매출액의 5.0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의 저는 MC 지영이고요. 네, MC 건우입니다.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오늘도 쉽게 재밌고 돈 버는 법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통해서요.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쇼쇼쇼 2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 전문가들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좀 나눴었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안전 투자, 금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채권, 뭐 이렇게 안전 투자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 가장 안전한 투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최종 종착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앵커님 혹시 재테크의 최종 종착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단 하루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고민 깊숙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저희가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들을 좀 소개를 건우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MC 건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코너에 자주 나오는 분이십니다. AFC 수석 자산관리사 이차영 님이랑요. 이번에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저자이신 이현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소개 한 번씩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출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알기 쉽게 재테크 알려드릴 이차영 자산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7년째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다라는 경매 책을 썼고요. 그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저희가 또 나눌 이야기 많아서요.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챕터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청약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의 첫 걸음이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청약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앵커님? 저요? 청약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청약 통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헷갈리시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처음으로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챕터 1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이름 있는 아파트 한 채 사면은 당첨금이 동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집값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주택 청약은 어떤 의미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택 청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은 건설사가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아파트 살 사람들을 모읍니다라고 해서 모집을 하고요. 이 모집한 사람들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첨하는 일종의 제도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청약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티켓인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조금 치열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사가 지었느냐, 어디서 지었느냐에 따라서도 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택마다 조금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청약에 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요. 이게 분류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건요.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 우리 한 세네 번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딱 숫자 2개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네, 뭐였죠? 중위 5만 원이요.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조금 변경이 되면서 5년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들어놔도 좋기는 하지만 청약통장은 아예 못 쓰는 통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래 묻어둘 필요는 없다. 최적의 시기는 중2 때부터 매달 5만 원씩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다? 네,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5만 원 정도씩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시면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청약 통장이 종류에 따라서 또 청약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건설사가 짓느냐가 조금 나뉠 것 같아요. 국민주택이냐, SH나 LH에서 만든 국민주택이냐, 아니면 민간 건설사,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름난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주택에 따라서 1순위 조건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LH나 SH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 자체가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꾸준한 납입입니다. 일단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지 2년이 지나셔야 되는데 이 2년이 지나는 것만 중점이 아니고 24회 이상 납입을 하셨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나 아니면 세대원 혹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1순위 지원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저렴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소득 조건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전용 면적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제한이 된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게 국민주택보다는 저는 민영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민영주택이 1순위 조건 자체는 조금 덜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하신 지 2년이 지나셔야 되는 거는 국민주택이랑은 동일하신데 꼭 납입을 2년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평수에 따라서 통장에 들어 있으셔야 되는 최소 금액 자체의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평수에 맞는 예치 금액이 잘 들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아니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신 분,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되셨던 적 있으신 세대원이라고 하시면 1순위 지원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영주택에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표로 잘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청약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당첨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당첨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신다면 앞에서는 어느 학교를 갈지 커트라인과 준비물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지원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요. 특별 공급은 전체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보통 특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또 청년,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요. 또 일반 공급은 이런 특별 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말합니다. 보통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물량의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8대2, 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5대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일 경우에는 또 가점제와 추첨제로 또 전형이 나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또 부양가족의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점수가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뽑는 방식이고요. 추첨제는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중이 높고 추첨제는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눈에 조금 띄는 게 특별 공급이 눈에 많이 띕니다. 뭐 특정한 조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뭐 이게 조금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준다라고 하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특별 공급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내가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공급의 대상자 안에서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고 미혼인 청년 등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공급을 한 다음에 이 남은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도 유형별로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먼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도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인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신생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 공급을 좀 신청을 했는데 혹시 탈락하거나 아니면 특별 공급 조건에 내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을 두 개 다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원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이 전체 단지 중에서 한 명당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에서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하나씩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인지는 조금 헷갈리지만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둘 다 신청을 해서 나는 꼭 그 주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시에 신청하시는 게 경쟁률 자체는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놓치셨을 텐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의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또 시청자분들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쟁력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특별 공급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 공급에 해당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공급 당첨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공급은 조건에 따라서 1순위 그리고 2순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내 청약 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만드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조금 나뉠 수 있는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순위 순차제 추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가운데에서도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선정자들을 따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납입 횟수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40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을 나는 원한다, 12평 이상의 주택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많으신 순서대로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목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가점제랑 추첨제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점제 신청자들 중에서도 가점제 점수를 이제 표를 나눠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나는 뭐 자녀가 많거나 아니면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었거나 하는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선정된 분들 중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랑 이제 추첨제 신청자들을 모아서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하셨던 분들 순서로 또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최근 2년 사이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라든지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을 한번 넣기가 여간 또 까다로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할 때 남편 통장 그리고 아내 통장 중에 어떤 걸로 신청하면 좋을까 그런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청약 통장을 15년 동안 보유를 하고 24회를 납입을 했고 50만 원이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보유했고 24회를 납입을 하고 600만 원이다. 두 통장 모두 보유하는 게 좋을지 나아가서는 어떤 통장으로 신청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가점제의 기준이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마지막으로 통장 가입 기간이었거든요. 당연히 긴 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했죠. 근데 최근에는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약 통장이 개편이 조금 됐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부부도요. 중복으로 신청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유리한 사람 걸 최종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영주택을 넣었는데 남편 걸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를 가점이 되는 게 배우자가 아까 아내가 5년 정도 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 최대 2년 반.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또 추가를 더 해줍니다. 그럼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동점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장기 가입자가 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 변경된 거 많으니까 체크해서 기억해 두신다라고 하면 청약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기간을 만약에 남편 통장으로 했었을 때 네. 아내의 기간을 덧붙여 준다라는 거는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몰아서 신청하는 게 조금 더 확률 높아지겠네요. 뭐 이제 그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가점 합산하는 것보다는요. 네. 두 군데 다르게 넣는 게 당첨 그런가요? 확률은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적으로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강남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강남의 로또 청약
청약단지가 있죠. 저도 눈여겨봤었는데요.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이었는데 이게 아이 둘의 무주택 기간이 15년은 돼야 받을 수 있는 가점이다라고 해서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요. 4인 가구나 15년이나 무주택일 수 있나 싶은데 청약을 위해서 일부러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계산이 조금만 달라도 탈락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청약을 넣으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또 청약이다 해가지고 막 나도 청약을 당첨해보고 싶어, 신청해보고 싶어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혹여라도 당첨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혹시 입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당첨이 되셨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내가 아예 납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첨 자체가 취소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최대 10년 동안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이 페널티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부분을 청약통장을 아예 쓰면서 청약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청약통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가입을 하셔서 다시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페널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로또 청약이라고 하셔서 당첨을 신청을 하시거나 청약 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내 조건에 맞는 집인지 내가 조건에 맞는 청약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청약통장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잘못돼서 취소되면은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첨돼도 문제인 게 사실은 개인이 돈을 다 모아서 순수 내 자금만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출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당첨됐으면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출을 받는데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대출이 왜 중요하냐면 금액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비쌉니다. 비쌉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랑 다르게 금액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작은 이율 그리고 작은 상환 기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을 신청했는데 집을 마련을 해야 돼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게 대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몇 프로인지 상환 기간이 몇 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만약에라도 내가 만 19세에서 나는 34세 무주택 청년이야. 근데 이번에 특별공급으로 어쩌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이 됐어. 이번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조건은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굉장히 낮은 2.2%의 최저금리로 금리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줄 수 있고요. 최대 상환기간도 40년이라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원로 상환해야 되는 상환금 자체의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신청을 하실 때 조건이 좋으시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또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제약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통장 가입자 중에 무주택 청년이셔야 된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수인데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그리고 납입금은 1,000만 원 이상 되셔야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의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최대 80%까지 이렇게 저렴하고 상환 기간이 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청년이다라고 하시면 이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부럽고요. 결혼하면 추가 대출이 또 되네요. 이율이 우대가. 네.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 34세보다 나이는 많지만 저처럼 무주택자인 3040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0대 주택 매수세도 증가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젊은 매수층을 위한 대출 방법도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청년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대출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까 굉장히 부러워요. 네,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미혼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생애 최초라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또 신혼부부여서 집을 구매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면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8,5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신청하는 조건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2.45에서 3.55 사이로 결정되는데 우대금리가 있으니까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또 한도는 생애 최초일 경우에 최대 3억, 신혼부부는 더 높아져서요. 또 4억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최대 2억 5천까지 대상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또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가입하신 분들은 이자도 낮춰주고 또 생애 최초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전액 감면이 해준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잘 보시되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건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건에 부합하면 좋겠지만은 디딤돌과 청년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들이 가장 현명할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은 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내 현금 자산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주담대 한도가 많이 안 나오면 신용대출이랑 또 섞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소득이 조금 낮은데 신용도는 높다라고 하시면 은행권 대출보다는 오히려 보험사 대출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이 낮다라고 하시면 이 DSR 제도에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의 한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DSR을 40%까지 보는데 보험사는 50%까지 보기 때문에 한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또 거치 기간 설정을 할 수 있는 보험사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소득은 낮은데 신용 도가 높아. 근데 대출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 오히려 은행권보다는 보험사건도 한번 알아보시면서 막막한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그동안 이제 부동산 하수 초보자분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 청약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초보분들 말고 또 중수나 고수분들을 위한 현명한 재테크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우리 MC 건우님마저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지금 2025년의 경매 시장이 2008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경매 물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매 건수가 19만 5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19만 1천 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는 2024년 12월만 해도 약 4천여 건의 경매가 있었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매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 경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부동산 경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 주요 원인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금리의 여파예요.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낮은 금리로 연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예전에는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이 지금 경매 시장으로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 수익률이 매우 떨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사실은 그 부동산에서는 항상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저희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경매 지방 같은 경우가 상황이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들도 많고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6%로 2022년 9월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 경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낙찰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인기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가가 감정가를 100%를 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전체 낙찰 건수의 20%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유찰이 되면서 낙찰가율이 7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공급이 많지만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이거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강동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그 낙찰가율이 100%가 감정가액에 넘어가네요. 네. 이 지역이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감정가가 더 저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데요. 네. 앞서서 이제 과거에 감정했던 가격이 지금은 이미 더 낮은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낙찰이라기보다는 네. 좋은 낙찰인데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시차가 차이가 네,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시차가 네. 적용이 됐네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또 시장 자체가 나쁜 부분들이 이제 경매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뛰어든다라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인데요. 역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반 매매 시장보다 20% 내지 30%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경매는 어느 정도 법에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20-30% 정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아파트 경매는 낙찰가율이 평균 84% 수준입니다. 감정가의 84%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시세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경매 물건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지역과 물건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보통 시세 대비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도 더 큰 폭으로 할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10억짜리를 20%만 저렴하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를 8억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더 할인폭이 더 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매를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경매는 위험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장치 같은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가 좀 낯설 뿐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법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일반 거래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외에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또 꼼꼼히 확인한 그것을 기초로 가격을 잘 선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매가 조금 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이유가 사실은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이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뭐 네.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또 예정이 되는 물건도 한 5만 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굉장히 때문에 많네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고요. 또 둘째, 이 경쟁이 시장이 조금 하락세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덜하고 낙찰가도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실거주나 투자 목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물건 찾기가 좀 수월하고요. 2000년 코로나 시기에 대출 영끌했던 물건들이 이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전세 사기 사건으로 나왔던 그런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더 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적은 자본으로 월세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 또 시세 차익을 내시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경매로 낙찰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거고요. 최근에는 바로 낙찰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단기 매도로 하시는 분들, 매매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경매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매가 고수를 위한 투자처이긴 하지만은 이 경매 자체는 초보인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 체크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봐야 할 부동산 혹은 피해야 할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가진 목적에 따라 또 내가 가진 자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역세권이면서 소형 아파트입니다. 실수요자가 꾸준하고요. 임대 수요도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 확실히 되는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은 이제 다만 사업 시행 인가나 이 개발 진행 속도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구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는 낙찰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많이 유찰된 것을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또 초보자라면 일단 주거용 물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아파트 경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이제 크게 실수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토지는 매우 좋은 물건이긴 하지만 권리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낙찰 이후에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좀 쌓인 이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몇 가지 경우는 반드시 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물건들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이런 용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명도가 곤란한 물건. 명도라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게 곤란한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다시는 경매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파트를 이제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 나가시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여성으로서 처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참 집이 비워지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작가님께서 나오셨던 방송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경매 절차의 마무리는 명도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아니면 세입자가 연락이 안 돼. 라고 하면 어떤 조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명도까지 끝나야 경매 절차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에게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셔야 되고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배당을 혹시 세입자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는 또 권리할
어떻게 보면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도 소멸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 등을 따로 보내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서 명도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때쯤 되면 초보 경매를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뭐 얘기해 보니까 안 나간다 그러고 뭐 권리관계도 복잡하면 하지도 말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저희가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실수를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보다 비싸게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급한 마음에 1회 만에 내가 꼭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욕심을 조금 부리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따로 보시고 입찰을 했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셨을 때는 입찰 보증금까지 포기를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 문제를 간과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명도에서 고생을 하시면 아무래도 경매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를 줄여야 더 좋은 낙찰가로 좋은 부동산을 선점을 할 텐데요. 부동산 경매 전에는 어떤 점을 꼭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찰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팔 물건, 내가 들어갈 물건, 아니면은 임대를 놓을 물건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법원 사이트에서 혹은 유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물건을 분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에 각종 권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답사입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이 이제 감정가와 시세를 비교하고 내가 입찰가를 얼마로 정해야 될지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입찰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경매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현장 답사 얘기했으니까 임장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임장하는 모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임장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도 궁금합니다. 현장 조사가 사실 필수인데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잖아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이 일단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 확인하고 이게 돈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요. 또 현장에 가서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물건의 상태, 특히 뭐 누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인지 확인을 합니다. 주변의 중개사,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서 실제 가격,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차이는 없는지 또 거래 추이는 어떤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입찰 금액에서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보다 많이 이제 적어서 내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찰 가격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입찰가 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 가격의 기준은 감정가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거래 가격인데요. 이 최근 거래가가 실거래가도 있고 호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가격 추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입찰 가격을 살짝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신경 써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찬바람이 불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이 보시기에 2025년도 경매 시장은 어떨 거다라는 게 있으실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올해까지가 일단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정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연끌로 매입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물건들, 그 외에 다양한 물건들이 계속 경매 시장에 나올 건데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목적에 맞는 물건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부동산 경매 책을 내셨잖아요. 올해 어떤 부동산 경매에 관한 투자 계획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 17년간 계속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이제 15년 전의 상황이 지금 다시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에 보셨던 분들은 너무 이제 갑자기 오르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거 보고 놀라셨겠지만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또 경매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눴잖아요. 경매 투자 오늘 방송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도 또 앞으로의 또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조언을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원에 가면 이거 낙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잠시라도 잘못해서 잘못 발을 담그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책도 이제 좀 보시고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 가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공부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조금 애매하거든요. 작가님 책 하나 제외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도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뭐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하는데? 경매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법원에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법원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요. 그날 기일이 법정이 열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법정에 가셔서 실제로 참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네, 봐봐라. 네. 집행관님들이 앞에서 경매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그거 보면서 앞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무슨 물건 낙찰 받으시는지 보고 굉장히 산 교육이 될 겁니다. 아, 경매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관람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군요. 네, 누구나 가능하고요. 네. 법원이 열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만 확인하셔서 누구나 가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짜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법원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유료 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보진 않지만 네이버 검색을 하셔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일정 다 나와 있어서 요즘에 그리고 그 법원 이렇게 한번 지나다녀 보시면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청약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이차영 교수님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청약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꿀팁이라든지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거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굉장히 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의 개념도 있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목적 아니면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산을 증식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벽이자 마지막 최종 목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경매라는 것도 공부해 나가면 너무 좋지만 내가 아직 공부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나는 아직 청년이다 아니면 신혼부부다 이제 정말 나는 실거주를 위해서 부동산을 조금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하시면 청약통장 꼭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랫동안 많이 납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꼭 가입하셔서 오랫동안 납입하시고 나에게 맞는 청약 물건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는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고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